어머니, 오늘 밤 할아버지를 혼자 재우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늙은 할아버지의 이불 끝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울음을 터뜨리자 막 사랑방문을 닫으려던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다. 늦가을 찬바람이 오래된 기와집 처마를 훑고 지나가며 마른 감나무 잎을 마당 한가운데로 몰아놓고 있었고 방 안에 등잔불은 바람도 들지 않는데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은 이미 두꺼운 버섯을 벗고 평생 쓰던 낡은 옷 위에 앉아 있었으나 손자의 울음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자 웃음을 거두었다. 아이는 할아버지 얼굴이 아니라 천장만 바라보며 낮에도 저기서 하얀 가루가 떨어졌어요. 어젯밤에는 나무를 긁는 소리가 났고 오늘은 큰아버지 댁사람이 뒤뜰 처마 밑에서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아이를 달려는 순간 천장 한쪽에서 아주 작은 흙가루가 사르르 내려와 노인의 이불 위에 떨어졌고 방 안은 갑자기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못할 만큼 조용해졌다. 도대체 아이는 무엇을 보고 이토록 겁을 먹은 것일까? 그리고 그날 밤 노인이 평소처럼 사람방에서 잠들었다면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잠시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이어서 만나 주시기 바란다.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은 그날보다 몇 달 전 사날의 오래된 기와 집에 아직 눈에 띄는 균열이 없던 때였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오래되기로 유명한 기와집이었다. 대단한 안방가의 저택은 아니었지만 노인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 장사를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아 마련한 집이라 안채와 사랑채 작은 곡간과 뒤뜰까지 갖추고 있었고 집 뒤로는 감나무 새그로와 낮은 돌담 그리고 먼 마직이 되지 않는 밭이 이어졌다.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새벽이면 밭을 갈고 장날이면 곡식을 지고 나가 팔며 두 아들을 키웠다. 큰 아들은 어려서부터 계산이 빠르고 사람 상대하는 재주가 좋아 장사를 배우겠다며 일찍 장터로 나갔고 둘째 아들은 성품이 조용하고 몸이 부지런해 아버지 곁에서 농사와 집수리를 도왔다. 형제의 성은 달랐지만 어린 시절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큰아들이 장터에서 돌아오면 동생에게 어탄 조각을 지어주었고 둘째는 형이 늦게 돌아오는 밤이면 대문을 닫지 않고 기다렸다. 노인은 두 아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결국 한 집안 사람으로 늙어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집안의 돈과 병, 상속 문제가 얽히기 시작하면서 오래된 기와보다 먼저 사람 마음속에 금이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둘째 아들이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찾아왔다. 몇 해 전 겨울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던 병이 폐 깊숙이 번졌고 의원을 부르고 약재를 구해도 몸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며느리는 밤마다 남편의 이마를 닦았고 노인은 소 한 마리를 팔아 약값을 보태며 큰아들도 의원을 데려오고 장터에서 귀한 약재를 사오는데 돈을 썼다. 그러나 봄 기운이 산 아래로 내려오기 전에 둘째 아들은 결국 눈을 감았다. 장례가 끝난 뒤 남편을 잃은 며느리는 어린아들의 손을 잡고 친정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지만 친정 역시 넉넉하지 않았고 아이를 데리고 새 삶을 시작하기도 어려웠다. 그때 노인은 며느리를 불러 내 아들이 죽었다고 너와 아이 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집에서 그대로 살아라. 내가 며느리기 전에 저 아이는 내 손자다라고 말했다. 그 뒤 어린 손자는 할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노인은 손자의 얼굴에서 먼저 떠난 둘째 아들의 어린 시절을 자주 보았다. 아침이면 아이가 지팡이를 찾아주었고 밭에 나갈 때면 작은 호미를 들고 뒤따라며 노인은 언젠가 자신이 없어진 뒤에도 이 아이가 최소한 발붙일 땅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문제는 큰아들의 장사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생겼다. 큰아들은 처음에는 장터에서 포목과 소금 곡식을 소규모로 거래했고 손이 빠르고 말을 잘해 몇 해 동안 제법 돈을 벌었다. 그러나 성공이 계속되자 더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다른 고을 상인과 거래를 넓히면서 빚도 함께 늘었다. 방을 건너던 진배가 늦어 포대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적이 있었고 흉년 직전에 비싸게 사들인 곡식값이 예상과 달리 떨어져 손해를 본 적도 있었다. 처음에는 자기 돈으로 막았고 다음에는 가까운 상인에게 빌렸으며 결국 장터의 큰 채권자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끌어다 쓰게 되었다.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돌리면 다시 일어섭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대신 어느 때부터인가 집 뒤편 밭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그 밭은 큰 땅은 아니었으나 새로 난 장터길과 가까워 값이 오르고 있었고 무엇보다 죽은 둘째 아들이 살아있을 때 가장 많은 땀을 흘려 일군 땅이었다. 노인은 그 밭만큼은 어린 손자에게 남기기로 마음먹었고 바로 그 생각이 큰 아들의 마음에 오래 남을 서운함과 욕심을 동시에 만들었다. 어느 날 노인은 큰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내가 장남이라고 집과 땅을 모두 가질 수는 없다. 내 동생은 먼저 갔지만 저 아이가 남아있다. 뒤편 밭만큼은 손자가 장성할 때까지 건드리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큰아들은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자신이 장남으로 제사를 책임지고 집안의 어려운 일을 처리했는데 죽은 동생의 어린 자식에게 별도로 땅을 떼어주는 것이 공평하냐고 했다. 노인은 내 몫을 빼앗겠다는 말이 아니다. 내 동생의 몫을 그 아들에게 남기겠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지만 큰아들은 그 뒤부터 뒤편 밭을 더욱 자주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두 사람이 재산 문제로 말다툼할 때마다 안채 깊은 곳으로 물러났다. 자신이 한마디라도 거들면 과부가 시댁 재산을 노린다는 소문이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시아버지에게도 저희 때문에 형제 사이가 더 나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만 말했다. 노인은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 내가 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내 아이 몫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작 그 뜻을 정신문서로 남기지는 않았다. 가족인데 굳이 지금부터 종이로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그의 결심을 계속 늦추었다. 늦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큰아들은 장보와 심부름을 맡기는 마른 체격의 중년 사내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회색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는 말수가 적었지만 대문을 들어선 뒤부터 기둥과 기와 처마 아래를 지나치게 자세히 살폈고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 앉아 집이 너무 낡았으니 겨울이 오기 전에 팔거나 크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방 처마도 내려앉았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뒤편 밭까지 함께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옮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옆에 내려놓으며 내가 이 집에서 시내를 살았다. 어느 기둥이 썩고 어느 기와가 새는지는 내가 아니라 내가 더 잘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큰아들은 집수리 이야기에서 곧바로 돈 이야기로 넘어갔다. 전기화를 고친 비용, 제사상에 올린 곡식과 고기 세금, 그리고 죽은 동생이 병들었을 때 의원과 약재에 들어간 돈까지 자신이 상당 부분 부담했으니 이제 집안에서도 그 몫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인은 내 동생이 죽을 때 형제 사이에 병갑을 따져 무엇하겠느냐고 내가 직접 말했다고 했지만 큰아들은 그때와 지금은 제 사정이 다릅니다라고 답했다. 그 말은 노인의 마음에 작지만 깊은 가시 하나를 남겼다. 두 사람이 방 안에서 말다툼하는 동안 어린 손자는 서당에서 돌아왔다.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향하던 아이는 사람방 뒤편 처마 아래의 회색 두루마기에 사내가 혼자서 있는 것을 보았다. 사내는 긴 첨보다리를 들고 있었고 그 끝으로 나무 손잡이가 달린 런장 같은 것이 조금 보였다. 아이가 가까이 다가가 무엇하세요라고 묻자 사내는 눈에 띄게 놀라 몸을 돌렸고내 큰아버지가 집이 낡았으니 상태를 좀 살펴보라고 했다고 짧게 대답했다. 아이는 어른들이 집을 고치려는가 보다 생각해 더 묻지 않았지만 사내가 대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사람방 뒤쪽에서 혼자서 있었는지는 마음에 남았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돌아가기 전에도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대문을 나서던 큰아들은 마당을 건너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사람방 천장을 오래 올려다 보았다. 노인이 무엇을 보느냐고 묻자 그는 처마가 많이 내려앉았나 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한 뒤 곧 돌아섰다. 어린 손자는 두 사람의 짧은 대화를 들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어떤 사건과 연결하지 못했다. 며칠 뒤부터 사람방에서는 밤마다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래된 집이 추위 때문에 몸을 비트는 소리처럼 들렸다. 끼익끼하고 나무가 천천히 눌리는 듯한 소리가 났고 가끔은 무언가 단단한 것이 나무를 짧게 긁는 듯한 소리도 섞였다. 노인은 지가 석갈래 사이를 돌아다니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어린 손자는 할아버지 곁에서 책을 읽다가 이불 위에 흰 가루가 떨어지는 것을 2번 보았고, 3번째 날에는 가루 사이에 아주 작은 나무 부스러기까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가 손끝으로 부스러기를 집어 노인에게 보여주자 노인은 이 집도 나처럼 늙어서 살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양이다라고 웃었다. 하지만 아이는 웃지 못했다. 서당에서 배운 글을 소리내어 읽는 동안에도 시선은 자꾸 천장으로 올라갔다. 소리는 바람이 불 때만 나는 것이 아니었고, 어떤 날은 집 전체가 조용한데도 천장 안에서 짧은 마찰음이 들렸다. 아이는 그 소리가 쥐인지 오래된 나무인지 알 수 없었으나 모르는 것을 모른 채 지나치는 것이 이상하게 불안했다. 큰 아들은 바로 그 무렵 다시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술 한 병과 함께 두꺼운 봉투를 가져왔지만 노인은 술잔부터 밀어놓았다. 큰아들은 자신의 채권자들이 더 기다려주지 않으며 뒤편 밭을 먼저 팔아 급한 돈을 막으면 나머지는 장사를 다시 일으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께서 손도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복잡한 일은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노인이 그 봉투 안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자 큰아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토지 처분 초안이라고 했다. 노인은 문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큰아들은 아직 확정도 안 된 종이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라며 봉투를 품 안으로 다시 넣었다. 그러자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빚이 얼마나 되고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내 땅부터 판다고 하겠느냐. 내가 집안을 위해 썼다는 돈도 잔부를 가져와라. 큰아들은 순간 짜증을 감추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런 어려운 잔부를 읽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노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고 그는 내가 글을 못 읽는 것과 내가 내 대신 결정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내가 못 읽으면 훈장에게 읽히면 된다고 답했다. 큰 아들이 돌아간 그날 밤 어린 손자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가 안채에 이불을 펴는 동안에도 아이는 몇 번이나 사람방 쪽으로 귀를 기울였고 바람이 잠잠해진 뒤에도 낮은 끼소리가 한길게 들리자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를 건널다 달빛 아래 사랑방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방문을 열어보니 할아버지 이불 위에 흰가루가 다시 떨어져 있었다. 아이가 등잔을 가까이 들고 천장을 올려다보는 순간 툭하는 소리와 함께 손톱만 한 나무 조각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는 그것을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한쪽은 거칠었지만 다른 면은 이상할 만큼 평평했고 마치 날이 있는 물건이 스친 것처럼 보였다. 아이는 그 조각을 가지고 안채로 뛰어와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으나 어머니 역시 나무를 잘 알지 못했다. 다만 며칠 전부터 사람방에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던 터라 이번에는 아이의 불안을 단순한 겁이라고만 여기기 어려웠다. 그래서 모두가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아이가 할아버지 이불을 붙잡고 울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큰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다툼을 듣고 겁을 먹은 것이라 생각해 오늘 내가 할아버지 옆에서 자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달랬지만 아이는 제가 여기서 자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우리 방으로 가야 해요. 라고 고집했다. 노인은 처음에는 손자를 나무라며 산내 아이가 쥐소리에 이렇게 겁이 많아서 어쩌느냐고 했지만 아이가 조금 전 주운 나무 조각을 내밀며 지가 나무를 이렇게 반듯하게 깎아요. 라고 묻자 말을 멈췄다. 농사와 집수리를 오래 해온 노인은 나무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부서진 조각이라면 결을 따라 거칠게 갈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 손에 있는 조각 한쪽은 비교적 매끈했다. 오래전 수리 흔적일 수도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천장 위에서 다시 툭 소리가 나고 작은 흙가루가 등잔 옆으로 떨어지자 며느리까지 아버님 오늘 하루만 건방에서 주무시고 내일 목수를 불러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권했다. 결국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손자에 고집해져 그날만 사랑방을 비우기로 했다. 사람은 할아버지의 묘불 작은 베개를 안 채 건방으로 옮겼다. 방이 좁아 노인은 내가 오늘 밤 아무 일도 없으면 내일부터는 쥐 잡는 법부터 배워야겠다며 투덜거렸지만 아이는 농담에도 웃지 않고 직접 이불을 펴고 베개까지 놓았다.
어머니 역시 사람 방문을 닫고 나오다가 천장 종이가 평소보다 조금 처져 있고 벽과 만나는 부분에 가느다란 틈이 생긴 것을 보고 마음이 서늘해졌다. 깊은 밤이 되자 늦가을 바람이 더 차가워졌고 초막급 풍경이 낮게 울렸다. 아이는 어머니 곁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들지 못했고 할아버지는 낯선 방에서 몇 번 몸을 뒤척이다 결국 깊은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아이는 자신이 정말 괜한 걱정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집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더니 사람방 쪽에서 늙은 나무가 고통스럽게 몸을 비트는 듯한 길고 낮은 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엄청난 기음과 함께 기와와 흙집 나무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고 노인도 잠에서 지팡이를 찾았다. 세 사람은 버섯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루로 뛰어나왔고 사람방 문틈에서는 뽀얀 먼지가 솟아나오고 있었다. 노인이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며느리가 팔을 붙잡고 아버님 아직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쳤다. 천장에서는 작은 흙덩이가 계속 떨어졌고 남은 석갈래도 삐걱거렸다. 계음을 들은 이웃들이 횃불을 들고 하나둘 달려왔으며 문 밖에서 등불을 비추자 사람방 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굵은 석갈래 하나가 천장을 뚫고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고 그 끝은 노인이 매일 밤 머리를 두고 자던 바로 그 자리 위에 박혀 있었다. 아래에는 조금 전 옮기지 않았다면 노인이 누워 있었을 낡은 묘가 그대로 깔려 있었다. 아무도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며느리는 어린 아들을 끌어안았고 아이의 몸도 떨리고 있었다. 자신은 천장이 내려앉을 것을 미리 안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이상한 소리와 가루가 무서워 할아버지를 다른 방으로 옮겼을 뿐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벌써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노인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며 조상신이나 애지몽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큰 아들도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부름꾼과 함께 달려왔다. 그는 아버지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 크게 안도하는 얼굴로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고 노인은 짧게 고개를 저었다. 큰들이 다른 방에서 자느냐고 묻자 며느리는 아이가 밤새 할아버지를 혼자 재우면 안 된다고 울어 자리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큰아들의 시선이 어린 손자에게 머물렀고 놀람과 당혹이 짧게 스쳤다. 그런데 아이는 바로 그때 더 이상한 것을 보았다. 그 아들은 무너진 석가래보다 천장 안쪽의 한 지점을 더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먼지와 집 사이에서 검게 변한 나무 물체 하나가 반쯤 드러나 있었는데 작은 상자처럼 보였다. 큰아들이 한 걸음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노인이 지팡이를 들어막으며 아직 남은 천장이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큰아들은 혹시 중요한 물건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노인은 그 말에 처음으로 천장 속 검은 물체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지 당장은 기억하지 못했으나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날이 완전히 박잡 마을의 늙은 목수가 불려왔다. 그는 무너진 나무를 함부로 치우지 않고 어느 부분이 먼저 부러졌는지부터 확인했으며 오래된 집답게 여러 석가래에 벌레 먹은 흔적과 습기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했다. 집이 많이 늙은 것은 맞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언젠가는 크게 손을 봐야 했을 겁니다. 큰아들은 그 말을 듣자 자신이 계속 집이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목수는 대답하지 않고 무너진 받침목 한쪽에 묻은 흙을 손으로 천천히 털어냈다. 오래된 검은 나무살 사이로 밝은 세계면이 드러났고 자세히 살펴보니 비슷한 폭개에 홈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겹쳐 있었다. 목수는 손가락으로 자국을 따라가며 한참 침묵하다 이상합니다. 썩어서 깨진 부분도 있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누군가 날이 있는 연장을 여러 번 댄 흔적처럼 보입니다. 정확히 언제이고 누가 그랬는지는 더 봐야 하지만 자연스럽게 썩어서 생긴 자국이라고 보기에는 모양이 너무 일정합니다라고 말했다.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고 어린 손자는 회색 두루마기의 사내가 처마 아래에서 긴 보다리를 들고 있던 모습을 다시 떠올렸다.
사람들이 무너진 흙과 집을 조심스럽게 치우는 동안 천장 깊은 곳에서 작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가 내려왔다. 검게 변한 표면에는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고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지만 상자를 본 순간 노인의 얼굴빛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상자 모서리를 만졌다. 이게 아직도 있었구나. 큰아들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40년 가까이 묻혀있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장사에 실패해 집안 땅을 담보로 맡겼다가 여러 해리 빚을 갚은 일이 있었고 그 뒤 형제들이 토지 문서를 누가 보관할지를 두고 크게 다투자 자신이 가장 중요한 문서와 편지를 작은 상자에 넣어 사람방 천장 속에 숨겼던 것이다. 며칠만 감출 생각이었으나 형제들이 흩어지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동안 상자의 존재까지 잊어버렸다. 목수가 녹슨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뜯자 안에서는 누렇게 삭은 토지 문서와 장부, 오래된 편지, 여러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위에 놓인 문서에는 바로 큰아들이 최근까지 팔자고 재축하던 뒤편밭의 옛지명이 적혀 있었다. 노인은 문서를 손에 들지 않은 채 한참 바라보다가 상자 뚜껑을 다시 천천히 닫았다. 그때까지 그는 사랑방 천장이 무너진 일과 큰아들이 집과 밭을 급하게 팔려 한 일을 서로 다른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집은 실제로 오래되었고 큰아들의 장사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다. 회색 두루마기의 사내가 처마 아래 있었다고 해서 그가 나무를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연장을 댄 듯한 받침목 천장이 무너진 직후 상자 쪽을 먼저 바라본 큰아들의 시선, 그리고 40년 동안 천장 속에 숨겨져 있던 토지 문서가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내자 노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는 질문이 생겼다. 큰아들은 이 상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 오래된 문서가 뒤편 밭을 파는데 방해가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은 정말 우연히 같은 날 겹쳐 일어난 것일까? 노인은 아직 어느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다. 새벽에 내려앉은 것은 낡은 사람방 천장 하나가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았던 돈과 빈말로만 남겨둔 손자의 목, 죽은 아들의 흔적, 그리고 큰아들을 믿는다는 이름 아래 오래 밀어두었던 모든 의문이 함께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날이 완전히 밝았을 때 사랑방은 새벽의 어둠 속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처참한 모습이었다. 무너진 천장의 흙과 집이 밤바닥을 두껍게 덮고 있었고 굵은 석가래 하나는 노인이 매일 밤머리를 두던 자리 위에 비스듬히 박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문 밖에서부터 몰려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어린 손자가 아니었다면 노인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수근거렸고 몇몇 노파는 아이가 조상의 꿈을 받았거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신통한 아이일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아이는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서 자신은 아무 꿈도 꾸지 않았고 귀신을 본 적도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자신이 본 것은 이불 위에 떨어진 흙가루와 나무 부스러기였고 자신이 들은 것은 밤마다 천장에서 나는 긁는 소리였으며 며칠 전에는 큰아버지가 데리고 온 사내가 사람방 뒤편 처마 아래 있는 모습을 보았을 뿐이었다. 노인은 사람들이 아이의 말을 기이한 예언으로 바꾸려 하자 지팡이 끝으로 마당을 두드리며 저 아이가 나를 살린 것은 맞지만 귀신 이야기를 붙이지 마시오. 아이가 본 것을 어른들이 그냥 지나쳤던 것뿐이요. 라고 잘라 말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노인 자신도 마음 한쪽에서 손자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지금 저 굵은 나무 아래 누워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늙은 목수는 사람들을 방에서 물러나게 한 뒤 무너진 부분을 다시 처음부터 살폈다. 그는 집이 오래되었다는 사실부터 숨기지 않았다. 지붕을 받치던 여러 나무에는 벌레 먹은 구멍이 있었고 장마철 습기가 스며들어 검게 변한 부분도 많았으며 귀와 머장은 이미 안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이 집은 손을 봐야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천장이 무너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누군가 일부러 그랬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 그는 문제의 받침을 햇빛 아래로 옮겼다. 그러나 흙과 먼지를 닦아내자 오래된 썩은 부분과 확연히 다른 밝은 나무살이 드러났다.
목수는 자신의 손바닥으로 금연을 쓸어본 뒤는 자연스럽게 갈라진 모양이 아닙니다. 날이 있는 연장을 같은 방향으로 여러 번 대서 조금씩 파는 흔적이 보입니다. 오래전에 수리하면서 생긴 흔적일 수도 있으니 아직 사람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무가 혼자 이렇게 깎인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큰아들은 즉시 집이 오래되었으니 과거 어느 목수가 손을 댄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노인도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 손자는 회색 두루마기에 사내가 들고 있던 긴 연장 보다리를 떠올렸고 어머니는 아이 손을 잡으며 내가 본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용히 당부했다. 그 집에서는 그날 처음으로 예심보다 더 어려운 일이 시작되었다. 의심되는 것을 곧바로 사실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실로 확인될 때까지 견디는 일이었다. 무너진 천장 속에서 나온 오동나무 상자는 안채 작은 방으로 옮겨졌다. 노인은 큰아들이 함께 보겠다고 했지만 우선 훈장을 불러 문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한 뒤 가족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평소 같으면 장남을 먼저 앉혔을 노인이었기에 큰아들의 표정은 꼭 굳었으나 노인은 너를 도둑이라 생각해서가 아니다. 내가 40년 가까이 있고 산 문서들이니 나부터 그 뜻을 알아야겠다고 말했다. 본장이 도착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누게 쌓은 장부 한 권과 여러 장의 토지 문서, 붉은 관인이 희미하게 남은 확인서 오래된 편지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훈장은 종이가 부서질까 두꺼운 천 위에 한 장씩 펼쳐놓고 날짜와 내용을 확인했다. 가장 오래된 장부에는 노인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 장사를 넓히다 큰 빚을 진 기록이 있었고 그때 집 뒤편 밭길부가 담보로 잡혔다는 내용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뒤 몇 해 동안 곡식과 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은 기록이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담보로 잡혔던 밭에 채무가 정리되었다는 문장이 있었다. 본장은 그것만으로 현재 소유권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큰아들이 최근까지 옛날 빚이 아직 얽혀있는 땅이라고 설명했던 것과는 분명 다른 기록이라고 말했다. 문서를 읽는 동안 노인의 기억도 조금씩 돌아왔다. 젊은 시절 그의 아버지는 장사를 크게 했다가 실패하면서 집을 잃을 뻔했고 형제들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빚이 생겼는지를 두고 밤마다 싸웠다. 아버지는 몇 해 동안 장터를 떠돌며 돈을 모으고 남은 논파 채무를 갚았으며 마지막에는 담보로 잡힌 뒤편반만큼은 다시 집안 소유로 확인받았다. 그 과정에서 당시 자남이었던 노인의 형은 토지 문서를 자신이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젊은 노인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긴 문서를 빼앗길까 두려워 작은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사람방 천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처음에는 며칠만 감출 생각이었지만 형이 다른 고을로 떠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 싸움 자체가 흐릿해졌으며 혼이나 하고 두 아들을 키우는 세월 속에서 천장 이 상자의 존재도 기억에서 사라졌다. 노인은 손으로 이 말을 짚으며 내가 아버지의 말을 잊은 것이 아니라 상자를 숨긴 일까지 함께 묻어버렸구나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같은 방 아래에서 잠들면서도 머리 위에 집안에 가장 중요한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오래된 편지들은 토지 문서보다 노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젊은 노인에게 보낸 한 편지에는 빚을 다 갚았다는 기쁨보다 그 과정에서 형제들이 서로 애심하고 원망했던 일을 더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훈장이 천천히 읽어 내려가자 가족이 어려우면 땅을 팔 수도 있고 집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의 빚인지 알지 못한 채 조상 땅부터 내놓아서는 안 된다. 가족이라 믿는 것과 장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돈과 땅에 관한 약속은 서로의 기억이 달라지기 전에 반드시 글로 남겨라라는 뜻의 문장이 나왔다.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은 아버지가 그토록 고생하며 얻은 교훈을 직접 읽고도 평생 지키지 않았다. 큰아들이 장사와 계산에 발드는 이유로 세금과 집안 비용을 대부분 맡겼고 둘째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도 누가 얼마를 냈는지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으며 죽은 아들의 손자에게 뒤편 밭을 남기겠다고 마음먹고도 말로만 반복했을 뿐 정식 문서를 만들지 않았다. 가족이니 서로 마음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각자가 전혀 다른 기억과 계산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옆에서 문서를 듣다가 자신 역시 오랫동안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던 일을 처음 입 밖으로 냈다. 아버님, 큰아주버님이 말씀하시는 집안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남편이 아팠을 때 친정에서도 약재와 돈을 가져왔고 아버님도 소를 팔아 의원비를 내셨는데 큰아주버님 말씀을 들으면 거의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노인은 처음에는 며느리가 큰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훈장은 오히려 그 말을 중요하게 받아들였다.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 먼저 정하지 말고 각자 기억하는 것을 따로 적어 봅시다. 세월이 오래되었으니 사람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영수나 장부가 남아있으면 대조하면 되고 없으면 증언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봐야 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듣고 싶은 답을 먼저 정해놓고 문서를 읽는다면 결국 큰아들이 자신에게 해왔다고 의심하는 행동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는 상자 속 문서를 다시 천으로 싸며 우리는 우선 이 밭이 지금도 누구 것인지부터 관하에 확인하자. 그리고 큰애에게 그동안 말한 집안비 장부를 전부 가져오라고 하겠다고 결정했다. 다음날 노인과 훈장 며느리와 어린 손자는 오래된 토지문서 몇 장을 품에 넣고 관아를 찾았다. 아이는 집에 남으라는 말을 들었으나 새벽 사건 뒤부터 할아버지가 혼자 멀리 가는 것을 몹이 불안해 결국 함께 길을 나섰다. 만화의 아저는 오래된 문서를 보자 당장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토지대장이 여러 차례 다시 쓰였고 장마와 화재로 사라진 기록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된 대장과 이후 상속 기록을 차례로 확인하자 뒤편바지 노인의 아버지 이름에서 현재 노인의 이름으로 이어졌다는 흔적은 찾을 수 있었고 최근 다른 사람에게 정식으로 소유가 넘어갔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았다. 아저는 현재 관화 기록만 보면 이 밭은 어르신 소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개인 채무의 담보로 따로 약속한 문서가 있다면 토지대장에 아직 표시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아드님이 말하는 현재의 채무 문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노인은 예상했던 것처럼 완전한 승리도 패배도 아닌 대답을 들었다. 이 상자 속 문서는 큰아들의 말이 전부 사실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그것만으로 큰아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확정할 수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에서 어린 손자는 한동안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걷다가 갑자기 할아버지 제가 그 밭을 안 가지면 큰아버지랑 안 싸워도 돼요라고 물었다.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어른들이 딥한 바에 계속 다투니 자신이 포기하면 모두 해결되는 줄 생각하고 있었다. 노인은 길과 큰 돌 위에 앉아 손자를 앞에 세우고 땅 한 조각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닌 빚 때문에 내 몫을 내놓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다. 먼저 무엇이 사실인지 알아야 한다. 정말 필요한 일이면 나중에 팔 수도 있고 누구에게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겁을 준다고 내놓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이는 어려운 말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먼저 누구 빚진 보는 거예요라고 물었고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질문은 어쩌면 상자 속 편지에서 죽은 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남긴 말과도 같았다. 누구의 빚인지 알기 전에는 땅을 먼저 내놓지 말라는 가르침이 이제 한 세대를 건너 어린 손자의 입에서 다시 나오고 있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늙은 목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전 동안 무너진 받침목을 더 자세히 살핀 결과를 보여주었다. 연장 자국 근처에는 아주 작은 쇠가루 같은 것이 박혀 있었고 나무 표면에는 일정한 폭의 홈이 반복되어 있었다. 목수는 자신의 끌먹개를 대보이며 연장마다 날폭이 조금씩 다르고 오래 한쪽이 닳거나 깨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만든 끌을 찾는다면 어느 정도 비교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모양의 연장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 그것 역시 한 가지 단서일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노인은 즉시 어린 손자가 본심부름꾼을 떠올렸지만 그의 연장을 당장 빼앗아오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큰 아들에게 사람을 보내 그 사내가 며칠 전 집을 살필 때 어떤 연장을 가져왔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전했다.
큰아들은 자신들을 도둑 취급하느냐며 화를 냈지만 결국 다음날 사내와 함께 오겠다고 했다. 노인은 아들에게 나는 내가 나를 해쳤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다만 내 박람무에 누가 손을 댔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했다. 큰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풀지 못했다. 그날 밤 노인과 며느리는 안채 건방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린 손자는 이미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노인은 등잔불 너머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말로 밀어두었는지 처음으로 생각했다. 큰아들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세금과 장부를 맡겼고 둘째 아들이 형을 믿으니 자신도 믿었으며 며느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니 손자의 몫도 나중에 정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큰애를 믿은 것이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믿는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일 수 있겠구나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자신도 남편이 죽은 뒤 큰 아주버니와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려워 계속 침묵했다고 털어놓았다. 제가 말을 꺼내면 욕심이 많다고 할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이 있어도 모른 척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그렇게 너는 체면 때문에 묻지 않았고 나는 가족이니까 묻지 않았구나. 결국 서로 묻지 않는 동안 한 사람만 장부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날부터 중요한 돈과 땅 이야기를 한 사람 기억에만 맡겨두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큰아들은 심부름꾼과 함께 집에 나타났고 사내는 허리춤에 사용하던 끌치를 가지고 왔다. 목수는 사람들을 가까이 몰려들지 못하게 한 뒤 문제의 받침과 연장을 천천히 비교했다. 둑글 가운데 작은 것 하나가 나무와 거의 같은 폭이었고 날 한쪽에는 오래 사용해 조금 깨진 부분이 있었다. 나무 자국에도 비슷하게 한쪽이 약간 더 깊은 흔적이 있었다. 마당의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목수는 곧바로 비슷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같은 끌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 폭의 연장은 흔합니다라고 말했다. 큰아들은 바로 그러니 아무 근거도 없이 제일 의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심부름꾼도 자신은 지붕 바깥과 처마를 살핀 적은 있으나 사람방 천장 안으로 들어가 받침목을 깎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며 사내가 처마 아래 있었던 날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기억했다. 그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저는 아저씨가 뒤에서 있는 것과 보다리를 들고 있는 것만 봤어요. 나무를 깎는 건 못 봤어요라고 말했다. 노인은 그런 손자를 바라보며 어린아이조차 본 것과 짐작한 것을 나누려 애쓰는데 어른들이 소문으로 먼저 죄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오후가 되자 큰아들은 아버지가 요구했던 집안 장부를 며칠 뒤 가져오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노인은 그보다 먼저 천장 속상자의 나머지 문서를 훈장과 다시 살피다가 뜻밖의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뒤편밭 소유를 다시 확인받은 입문서 밑에는 당시 채무를 모두 갚은 뒤 토지 경계를 새로 적어둔 작은 기록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현재의 감나무와 돌담 위치까지 상당히 정확하게 남아 있었다. 그 기록대로라면 큰아들이 최근 예채권자의 몫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 땅 대부분이 오래전에 이미 정리된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훈장은 이것만으로 현재의 개인 담보 약정까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선대비지에 아직 남아있어서 급히 팔아야 한다는 설명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노인은 그 말을 들으며 큰아들이 최근 몇 달 동안 자신에게 했던 말을 하나씩 떠올렸다. 오래된 빚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방터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빨리 팔아야 한다. 복잡한 문서를 아버지가 알 필요는 없다는 말들이었다. 그 모든 말이 단순히 장사가 급해 조급해진 아들의 과장이었는지 아니면 오래된 문서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땅을 넘기려 했던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큰아들이 두꺼운 장보와 봉투 몇 개를 들고 늦은 저녁 다시 찾아왔다. 그는 대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못해온 마을의 집안 망신을 시키고 있다고 불평했지만 노인은 감정적으로 대꾸하지 않았다. 내가 내 대신 냈다는 동관의 동생 병값, 집수리비 세금, 그리고 내가 지금 갚아야 한다는 밥값비까지 내일 훈장과 함께 보겠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큰아들은 잠시 말을 잃다가 장부를 마루 위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나온 어린 손자는 큰아들이 아니라 뒤에서 있던 심부름꾼의 허리춤을 바라보았다. 사내가 낮에 목수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작은 끈을 다시 차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오래 머무는 것을 사내가 알아차렸고 사내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려 그 손잡이를 가렸다. 노인은 그 짧은 움직임을 보았으나 당장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장부와 런장, 오래된 문서와 사람들의 기억을 하나씩 나누어 확인하면 될 일이었다. 그날 모두가 잠든 뒤에 노인은 혼자 마루에 앉아 무너진 사랑방을 바라보았다. 발빛 아래 부서진 지붕은 검은 입을 벌린 것처럼 보였고 그 안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흙과 나무가 쌓여 있었다. 노인은 큰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어린 시절 동생을 업고 내모를 건너던 아들이었고 둘째가 덩들었을 때 밤길을 달려 이혼을 데려온 것도 그 아이였다. 돈 때문에 사람 마음이 변할 수 있다 해도 아버지가 자는 방을 일부러 무너뜨릴 정도라고 믿기에는 자신이 살아온 세월 전체가 부정되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눈앞에 흔적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시 덮을 수도 없었다. 그는 무너진 천장에서 나온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렸다. 믿는 것과 확인하지 않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라는 그 문장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믿음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사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서로 문을 열어두는 일이었다. 만약 큰 아들에게 숨길 것이 없다면 장부를 함께 읽는다고 해서 아들의 명예가 무너질 이유도 없었다. 새벽이 오기 전 노인은 오동나무 상자를 다시 열어 가장 오래된 편지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자신은 그를 완전히 읽지 못해 훈장이 배겨준 쉬운 문장만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한마디만큼은 또렷하게 마음에 남았다. 가족의 집을 무너뜨리는 것은 가난만이 아니며 말하지 않은 빚과 확인하지 않은 믿음도 언젠가는 기둥을 썩게 만든다는 뜻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상자 뚜껑을 닫고 이번에는 그것을 천장 속에 다시 숨기지 않았다. 안채 법 가까이 눈에 보이는 곳에 두었다. 그리고 잠든 손자 곁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으로 정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말을 먼저 믿을지를 고민하지 않고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겠다고 사랑방 천장을 무너뜨린 것이 세월인지 사람의 손인지 큰아들이 말하는 집안 빚 가운데 무엇이 진짜 가족의 빚이고 무엇이 개인 장사의 빚인지 그리고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토지 문서가 왜 하필 지금 세상 밖으로 나왔는지까지 모두 사실이 말해주는 만큼만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노인은 무너진 집을 고치기 전에 먼저 가족이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기록부터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다. 큰아들이 가져온 두꺼운 장부를 펼쳐놓은 날 안채의 작은 방에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노인은 아버지에게서 남은 애편지와 토지 문서를 한쪽에 두었고 훈장은 큰아들의 장부와 봉투 속 차용 문서를 반대편에 가지런히 놓았다. 며느리와 어린 손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으며 늙은 목수도 몇 해 전 자신이 했던 집수리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불려왔다. 큰아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마치 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지만 노인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집안을 위해 낸 돈이면 내가 갚아야 할 것은 갚겠다. 그러나 내 장사에서 생긴 빚까지 집안 빚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 오늘은 하나씩 나누어 보자고 말했다. 훈장은 장부 첫 장부터 날짜와 명목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제사에 들어간 곡식과 세금 집안 잔수리에 사용한 돈처럼 평범한 기록들이 이어졌다. 문제는 죽은 둘째 아들이 병들기 시작한 시점부터였다. 의원을 부른 비용과 약재값이 여러 차례 적혀 있었지만 어디에서 어떤 약재를 샀는지는 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며느리가 친정에서 가져온 돈과 노인이 소를 팔아 마련한 치료비도 장부에서는 찾기 어려웠다. 큰아들은 자신이 낸 부분만 적은 장부라 그렇다고 설명했지만 훈장은 그렇다면 그 금액 전체를 훗날 가족 공동의 빚처럼 계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큰아들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제가 형으로서 대신 부담했으니 집안이 어려운 지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걸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
노인은 아들이 틀렸다고 즉시 몰아붙이지 않았지만 자신이 오래전 병석에 누운 둘째 아들 앞에서 큰아들이 형제 사이에 병갑을 따져 무엇하겠느냐고 말했던 장면을 떠올리며 얼굴빛을 굳혔다. 본장은 기업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 당시 의원과 약재상에 관한 흔적부터 찾자고 했다. 다행히 둘째 아들을 진료했던 늙은 의원은 아직 인근 마을에 살아있었고 다음날 사람을 보내 묻자 그는 노인의 집에서 치료비 일부를 곡식으로 받았으며 큰아들이 약값을 대신낸 적도 몇 번 있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큰아들의 잠부에 적힌 전체 금액만큼을 한 사람이 부담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특히 마지막 겨울에 사용한 귀한 약재 한 묶음은 며느리의 친정에서 가져온 것으로 기억했다. 장터 약재상도 오래된 거래라 정확한 액수까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큰아들이 여러 번 약을 산 사실은 인정했다. 훈장은 이런 증언을 하나씩 따로 적으면서 큰아드님이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잠부에 적힌 것이 전부 거짓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부담한 일을 한 사람의 채권처럼 바꿔 놓았는지 여부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큰아들은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그 희생을 의심한다고 화를 냈지만 며느리는 처음으로 조용히 반박했다. 저도 큰 아주버님이 남편을 위해 의원을 불러주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번도 나중에 갚으라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빚이었다면 저도 얼마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자신이 장사가 잘 될 때는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노인은 사정이 바뀌었다고 지난날의 선애가 저절로 채무가 된다면 가족끼리 서로 도운 일은 모두 나중에 장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낮게 말했다. 그 한마디 뒤로 방 안에서는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집수리 비용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큰아들의 잠부에는 새해 전 사람방과 안채 지붕을 크게 수리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자신이 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늙은 목수는 당시 수리 규모가 잠부에 적힌 것보다 훨씬 작았다고 기억했다. 기와 멋장을 바꾸고 썩은 젓갈의 끝을 보강했으며 풍대 부분은 노인이 수확한 보리와 콩으로 직접 지급했다는 것이다. 큰아들이 장터에서 새기와와 못을 가져온 것은 맞았지만 그것만으로 장부에 적힌 큰 금액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훈장은 큰아들에게 혹시 운반비나 다른 인부에게 준 풍계밈이 포함된 것인지 물었고 큰아들은 그렇다고 했으나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노인은 자신 역시 어쩐 일을 세세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러니 이제부터는 기억을 가지고 서로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말고 확인되는 것만 남겨라고 말했다. 어린 손자는 그 말을 들으며 종이에 쓰였다고 해서 반드시 사실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장부는 일어난 일을 남길 수 있지만 누가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했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었다. 서당에서 글을 배우며 글자가 사람의 말을 오래 남겨준다고만 생각했던 아이에게 그것은 낯선 깨달음이었다. 글은 기억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다면 오히려 오래된 기억을 밀어내는 힘이 될 수도 있었다. 훈장이 가족 비용을 어느 정도 나누어 놓은 뒤에는 큰아들의 일부 채무 문서를 펼칠 차례가 되었다. 큰아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장사, 문서까지 가족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다고 버텼지만 노인은 내가 바로 그 빚 때문에 내 밭을 팔아야 한다고 했으니 나도 알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결국 봉투 속에서 포목거래와 곡시매매 장터의 큰 상인에게 빌린 돈에 관한 문서 3장이 나왔다. 훈장이 금액과 날짜를 일치한 노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큰아들이 지금까지 집안일을 대신 처리하며 생긴 부담이라고 설명했던 것과 달리 가장 큰 빚은 고을로 보낸 포목거래에서 발생했고 두 번째로 큰 빚도 곡식을 비싸게 사들였다가 값이 떨어지면서 생긴 장사 손실이었다. 가족의 재산나 치료비 집수리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채무 가운데 상대적으로 작았다. 큰아들은 장남인 자신의 장사가 무너지면 집안 명예와 생계까지 흔들림으로 결국 가족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노인은 내가 아들이니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돕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과 내 개인 빚을 처음부터 내 빚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고 답했다.
큰아들은 자신이 몇 해 동안 집안의 세금과 제사를 책임졌고 동생이 병들었을 때도 뛰어다녔는데 이제 동생의 아들에게 밥까지 떼어주겠다는 말을 듣자 자신만 희생하고 버려지는 기분이었다고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노인은 그 서운함 자체를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두 아들 사이의 몫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고 말로만 남긴 일이 이런 감정을 키웠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운함이 사실을 바꾸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더 큰 충격은 뒤편 밭을 처분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 둔 문서 추 안에서 나왔다. 큰아들은 아직 정식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종이라고 강조했지만 추 안에는 밭의 경계와 예상 매매값, 돈을 받을 채권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수료자 부분에는 노인의 이름까지 미리 써두었다. 손도장을 찍는 자리만 비어 있었다. 노인이 문서 아래쪽을 직접 읽지 못해 훈장에게 내용을 묻자 바깥으로 빚이 모두 정리되지 않을 경우 사랑채와 뒷뜰 일부를 추가 담보로 회부해야 할 수 있다는 문장까지 들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노인은 처음으로 손을 떨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네 밭을 판다고 한 적도 없고 사랑채를 담보로 한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듣는다. 그런데 애내 이름이 이미 여기 적혀 있느냐고 묻자 큰아들은 거래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미리 만든 초안일 뿐이고 실제 효력은 아버지가 손도장을 찍은 뒤에야 생기는 것이라고 답했다.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노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의 설명만 듣고 복잡한 문서를 자세히 읽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사랑방 천장이 무너지지 않았고 천장 속 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큰아들이 발 하나만 정리하면 모든 빚이 끝난다고 말하며 문서를 내밀었을 때 자신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도장을 찍었을지도 몰랐다. 노인은 일상자에서 나온 아버지의 편지를 바라보며 가족이라고 믿는 것과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라는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오래 고민하다. 시아버지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일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죽고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 큰 아주버니가 죽은 동생의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며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작은 도장을 빌려간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장례비와 남은 치료비를 정산하는 데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건넸고 몇 달 뒤 돌려받기는 했지만 그 사이 어떤 문서에 찍혔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노인은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크게 놀랐고 즉시 큰아들을 다시 불렀다. 큰아들은 동생의 장례와 약값을 정리하면서 몇 군데 확인서에 사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으며 자신이 동생 재산을 몰래 가져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본장은 역시 그것만으로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도장을 빌린 사실을 며느리가 알고 있었고 실제 집안 정산에 사용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서에 사용했느냐였다. 그 아들은 10여 년 가까이 지난 문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고 노인은 처음으로 죽은 둘째 아들의 유품과 오래된 집안 서류까지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 며느리는 남편 물건을 건드리는 일이 마음 아팠지만 이제는 기억만 가지고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죽은 사람의 뜻을 왜곡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오래된 옷상자와 제사용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다. 남편이 사용하던 작은 무게 바닥천 아래에 낡은 문서 초안이 접혀 있었고 거기에는 뒤편밭 일부의 권리를 큰 아들에게 넘긴다는 듯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가장 아래에는 죽은 둘째 아들의 도장 자국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아들은 문서를 보자 자신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며 동생이 살아있을 때 치료비와 집안 비용을 자신에게 많이 빌렸고 그 대가로 훗날밭 일부를 자신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그런 약속을 남편에게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문서의 날짜를 확인하자 더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당시 둘째 아들은 병이 가장 심해 거의 자리에 누워 있었고 며느리의 기억으로는 며칠 동안 제대로 말을 이어가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그렇다고 도장이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유죄라고 할 수도 없었다. 병든 사람이 말로 허락했을 수도 있고 다른 가족에게 대신 도장을 찍게 했을 수도 있었다. 훈장은 모두가 흥분하는 것을 막으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문서가 마음에 드느냐가 아니라 실제 합의가 있었느냐입니다.
날짜와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 사용된 종이와 다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노인은 그 말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은 무거워졌다. 죽은 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영에게 땅을 넘기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큰아들이 병든 동생의 도장을 이용한 것인지 어느 쪽이든 가족이 오래 숨겨온 균열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훈장과 노인은 당시 법문 안을 자주 왔던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가까운 친척 한 명은 둘째 아들이 형에게 치료비 걱정하며 내가 낳으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한 것은 들었지만 밭을 넘기겠다는 이야기는 기억하지 못했다. 의원 역시 재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반대로 큰아들과 가까웠던 장터 사람 한 명은 둘째 아들이 병들기 전에 형에게 뒤편 밭에서 난 곡식 일부를 가져가도 된다고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곡식 일부를 쓰라는 것과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